그럼 우리가 이제 생체 시계 리듬, 서카디안 리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서카디안 리듬, 즉 생체 시계 리듬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뇌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즉 우리 뇌라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의 화학적 작용에 의해 가지고 각성과 진정 수면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생체 시계 리듬이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물질이 이제 우리가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많이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세로토닌도 들어보셨을 거고, 또 히스타민도 관여하고, 그 다음 아세틸콜린도 관여하고, 또 뭐 흥분의 호르몬, 또 즐거움의 호르몬이라는 엔돌핀,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생산 거 하나를 좀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물질? 바로 가바라는 물질이에요. GABA라는 물질인데, 이게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라는 말의 약자거든요. 왜 이 약이 되게 중요하냐면은, 대부분의 다른 약들은 뇌가 각성이 되고 활동을 하고 이쪽에 관여되어서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한다면, 가바라는 물질은 정반대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즉 이제 뇌가 그만해, 이제는 쉬어야 돼 하면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이제 가바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면 뇌는 이제 쉬어야 되겠다 해서 진정과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바라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잠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라는 것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가바라는 물질의 뇌내 피질이 자극을 받게 되면은 잠을 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진정 수면 상태로 들어가고요. 이 가바라는 물질 수용체를 좀 더 강하게 자극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마취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졸피뎀이라는 약은 바로 이 가바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는 화학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선택적으로 알파 수용체만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선택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약이고요. 기타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포폴이라든지 이런 마취제 관련 약들도 대부분은 이 가바 수용체를 자극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졸피뎀이 어떻게 뇌에 수면 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 되시라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졸피뎀이라는 약물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화학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 서두에 졸피뎀이라는 약도 되게 어떤 약? 좋은 약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우리가 정확한 정보와 그 약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쓰게 되면 오남용이 굉장히 쉽게 빠질 수 있는 약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졸피뎀이 어떤 면에서 좋은 약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졸피뎀은 역시 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빠른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졸피뎀은 우리가 수면 불면 장애를 여러 가지 나누는데, 그 중에서 인면 장애라는 게 있어요. 즉 잠을 내가 눕게 누웠는데 들지 못하는 장애, 또 하나는 잠을 이렇게 쭉 들었으면 쭉 유지해서 잠을 자야 되는 그 수면 유지 장애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졸피뎀이라는 것은 이 수면의 인면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수면 장애에는 잠을 이렇게 들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피뎀이 그럴 때 이제 쓰이기가 좋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졸피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서방적인 형태로 개발을 해가지고 인면뿐만 아니라 유지 장애까지도 이게 지속적으로 약효가 나타나게끔 이게 방출되는 화학적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유지 장애에도 약을 쓰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졸피뎀이라는 약은 굉장히 작용 효과가 빠르다. 그래서 인면 장애에 굉장히 효과적인 약이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장점이라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가바 수용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가바라는 우리 뇌내 피질에 있는 그 수용체에 자극하는 약물들이 이제 주로 이제 신경정신과 쪽에 사용한 약물들이 많은데, 이걸 크게 둘로 나누면 족보를 둘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족보가 벤조다이아핀 계열, 두 번째 족보는 이미다조 피리딘 계열,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경정신용제에 해당하는 약들이
벤조다이아핀 계열의 약들이 많아요. 그런데 졸피뎀은 바로 이미다조피리딘 계열의 약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장점이 되느냐? 우리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약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약들을 써야 되는 경우가. 그런데 주로 이제 벤조다이아핀 약들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에서 불면장애 때문에 다시 또 벤조다이아핀 계열의 약을 또 추가하는 것보다는 아예 계열이 완전히 다른 약물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약이 서로 화학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을 좀 더 낮출 수 있다는 부분이죠. 즉, 족보가 완전히 다른 약을 쓰기 때문에 좀 더 상호작용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두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장점이 있는데, 이건 이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지 아닌지 사실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뭐 장점이니까 말씀을 드리긴 할게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안전한 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LD50이라고 있어요. LD50라고 그러는데 Lethal Dose for 50 Kits라는 거거든요. 즉, 어떤 집단에 한 50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을 정도의 약물의 독성 농도가 어느 정도냐, 즉 약물의 독성을 평가하는 그 지표로 LD50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졸피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LD50이 그 용량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졸피뎀 단독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치사량 정도의 어떤 약을 먹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정확한 용량을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매우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이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졸피뎀의 장점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졸피뎀의 단점은 없느냐? 세상에 그런 것은 없죠. 우리가 단점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그 약물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있고 또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졸피뎀의 가장 큰 흔히 보는 이제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몽유병으로 알려져 있는 비각성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약은 먹었는데 이게 수면 상태로 쏙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수면 상태로 쏙 들어가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태에서 약효가 나타날 때는 본인은 잘 기억을 전혀 못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일종의 뭐 몽유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을 때는 즉시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왜냐하면 이제 한번 생기신 분들이 또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수면 장애나 또는 정신과 선생님께 충분히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약제를 바꾸시는 것이 이제 추천이 되고요. 두 번째 그 단점, 과연 이제 졸피뎀이 자살 충동과 연관이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데이터는 축적되지 않은 것 같고요. 어떤 이제 자살이라든지 이런 상황과 연관되어서 졸피뎀이 이제 수면 유도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약제의 연관성보다는 그 상황에 연루되어 가지고 약물이 이제 언급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자살 충동에 대한 보고는 아직까지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게 장점이 되는지 단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약제에 비해서 졸피뎀이 가진 큰 뭐 또 효과 중에 하나가 망각 효과예요. 즉, 내가 속효성 망각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내가 약을 먹고 나서 일정 시간 동안 잠을 자거나 하면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소위 말하는 이제 필름이 끊어진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보고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뭐 범죄에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지만은, 그것은 뭐 약물의 부작용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약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약물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큰 단점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얼핏 듣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졸피뎀은 수면 불면증 치료에 굉장히 좋은 약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졸피뎀은 아주 뭐 꼭 써야 되는 약이 되겠네요라고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 부분이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부분이 이제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인데, 현대인들의 그 수면 장애는 저희가 뭐 수면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 공부를 하면서 되게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이 수면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수면 장애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즉,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저 그 병태 생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정서 장애, 불안 장애, 뭐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정신병과 관련된 경우, 수면 무호흡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PTSD, 우울증, 하지 불안 증후군, 기타 뭐 내과적인 질환에 해당하는 것은 뭐 식도염, 방광 장애, 전립선 장애, 각종 피부병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 비만 등등등. 이제 단순히 불면증이라는 것이 수면을 못 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저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질환 등과 서로 엮여져 있다는 것이고, 그 한 형태의 증상으로 불면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면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잠 안 오니까 그냥 졸피뎀, 뭐 수면제, 수면 유도제, 수면제를 이제 먹게 되는 그런 표면적인 처방만 받고 있다는 것이 그쪽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시는데, 그래서 졸피뎀이라는 건 그냥 잠이 그냥 들게 하는 것 뿐이지, 그 분이 내일이면 또 불면증, 내일 모레면 또 불면증이 오는 그런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처방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만성 불면증에 빠지게 되고 결국 약물의 내성이나 의존으로 간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그쪽 선생님들의 의견이 뭐 존중이 되고요. 저도 그 부분은 적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혹시 내가 자꾸 불면증이 원인 없이 있다고 반복된다고 했을 때는 내 불면증의 다른 원인은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졸피뎀은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라고 이제 또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그 졸피뎀은 그 사용 설명서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가능한 한 단기적인 목적으로 한 달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며 또 잠이 아무리 오지 않는다 해서 먹고 나서 또 먹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한 알이 이제 10mg 정도인데 하루 기준으로 한 알, 즉 10mg 이상을 초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저도 간혹 가다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저 잠이 안 와가지고요 하나 먹었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가지고 하나 더 먹어야 되겠다고 좀 약을 좀 더 많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약물 그 권고 기준을 설정할 때 정부에서 일정 용량 이상 쓰지 않게 하는 그 기준들이 있거든요. 기준선이 만들어지는데 졸피뎀은 하루에 한 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상 올라가면은 약물의 효과보다는 약물의 의존이나 부작용, 내성 문제에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된다는 부분이 때문에 정해진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리고 그 기준을 그래서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그것이 자꾸 넘어간다거나 한 달 이내에만 사용하는데 그 이후에 조금 어떤 그 추가적인 휴학기 없이 또 먹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라고 그러면은 만성 불면증을 의심하고 불면증 클리닉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아예 불면증 원인에 대한 새로운 처방과 진단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진료를 하다가 굉장히 재미난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졸피뎀을 드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하세요. 혹시 졸피뎀을 오래 먹으면 이게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가 걸린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 맞는 말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한 질문인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는 이 졸피뎀 자체가 치매를 일으킨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 있는 자료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약을 드시는 환자분들이 저는 아무래도 졸피뎀에 의존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졸피뎀에 중독이 된 건 아닌가요? 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졸피뎀의 중독은 생각보다 그렇게 벗어나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중독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약물을 자꾸 이렇게 불필요하게
표준 권고되는 용량보다 많이 약물을 찾게 된다라면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러한 상황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졸피뎀을 한 알도 먹어야 돼, 내일도 또 먹어야 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2알도 먹어야 되고, 3알도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때는 사람들은 그러기가 쉬워. 아이, 나한테는 약이, 나는 원래 체질이 세가지고 그 약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들어 라고 하지 마시고, 그 용량이 초과되는 상황이 반복됐을 때는 아, 나는 중독에 빠진 거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만 되면 생각보다 졸피뎀으로부터 약물 중독으로 벗어나는 치료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세부적인 방법이나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내과 제 영역이라기보다는 수면 클리닉 선생님을 전문적으로 방문하셔가지고 그 선생님의 가이드에 맞춰서 따라서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약물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